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큐레티입니다. 갑자기 프린트가 없어져가지고 NG가 났네요. 근데 뭐 편집의 방법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법치주의까지 했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적 선거제도. 이제 선거 자체가 이제 투표를 뜻하는 건데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제도는 이제 가장 그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 뭐 시장, 구청장까지 이렇게 뽑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지방의회 의원, 그래서 대리자를 뽑는 절차를 선거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거의 사원칙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선거의 사원칙. 민주주의라면은 이 선거의 사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통 선거. 보통 선거는 모든 만 18세 이상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다 선거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통 선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이제 노인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선거에 차별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한다. 그래서 보는 넓을 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넓게 참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등, 보통 보통과 평등을 많이 헷갈리는데 이 평등 옆에다가 이렇게 써두세요. 평등에다가 한 사람은 1인 1표 이렇게 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과거에는 상류층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1인이 뭐 5표, 10표 이렇게 갖는 경우에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가끔 만약에 담임 선생님께서 반장선거를 통해서 나도 반장선거에 참여할래. 그런데 나는 담임교사니까 너희들보다 조금 더 똑똑하니까 너희들보다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표를 5개 가질래. 이러면은 네, 이거는 평등선거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그쵸? 평등선거는 한 사람이 재산이나 뭐 연령이나 아니면 똑똑하거나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한 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의 평등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 평등의 피읍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표의 피읍 이것을 같이 알아두시면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직접 내가 직접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을 직접 선거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대리자 안 돼요. X. 나 귀찮아. 선거 네가 알아서 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 선거. 요거는 내가 그 선거를 한 내용 자체가 비밀이어야지 이제 뭐 양심의 자유도 이제 지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투표의 자유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한다는 것을 이제 비밀 선거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하세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이거는 선거의 사원칙. 그 다음에 자유 선거. 앞에 자유권 배웠죠. 그쵸? 그 자유권은 국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그래서 소극적 권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선거를 하는 것이 훨씬 좋긴 하지만 내가 그것보다 훨씬 더 급한 사정이 있을 때 선거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자유선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선거에 참여 안 하는 것 자체가 좋으면은 아닌 것이죠. 그쵸? 자, 그 다음이 여기 보이는 복수정당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당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뭐 규례당을 만든다 라고 하면 그 규례당도 일정 조건이 만족이 되면 정당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을 복수 정당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이런 것들도 있죠. 그쵸? 그래서 당을 만드는 것 자체는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당 자체도 국가의 세금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내가 정당 만든다고 해서 3명이 정당을 만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보이는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기존에 있었던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랑 성격이 조금 다른데, 앞서 나온 3심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법률에 의한 것. 그런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 헌법에 과연 이제 위배가 되느냐, 그냥 헌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판단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헌 법률 심판. 요것은 특징이 뭐냐면, 소송 사건에 대해서 재판에 전제가 되는 법률이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 법률을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뭔가 이상해. 헌법에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면은, 소송 중인 법원이 제청, 이 제청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신청이라는 뜻입니다. 법원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을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이 좀 이상한데? 이게 헌법에 맞아?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민법 자체가 거기서 반려동물을 이제 물건으로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 자체가 반려동물이 이제 그 물건이냐 아니냐, 그것이 이제 그 위헌 법률 심판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심판, 여기 보이죠? 탄핵 심판. 탄핵 심판은 여기 보이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아까 그 국회의원이 탄핵을 소추한다, 탄핵을 요구할 수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여기 보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그리고 정당 해산 심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우리나라는 복수정당제라고 보이죠. 그쵸? 그래서 정당을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정당이 여기 보이는 민주적 질서에서 위배가 된다. 그러면은 행정부에서, 즉 대통령이 신청을 해가지고 저 정당 좀 이상해 라고 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당 해산 심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 요거는 국가기관 상호 간 헌법적 권한이나 의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을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봅시다. 즉 국가기관이 제청 뭐라 그랬죠? 신청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신청이에요. 교육부랑 교육부, 그 다음에 국방부가 있다. 그런데 선생님, 규레티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규레티는 교육부 소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규레티는 건장한 남자니까 이제 군대 가야 돼. 그러면 규레티는 교육부에서 과연 허락을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국방부는 규레티를 데려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을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데려가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국가기관 자체가, 뭐 여기서는 좀 큰 기관을 얘기를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 좀 작은 기관 있죠? 시청도 뭐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국가기관이 제청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소원이 있는데요. 헌법 소원. 계속 기침이 나오네요. 헌법 소원 같은 경우에는 권리 구제형과 위헌 심사형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보이는 권리 구제형이에요. 내가 만약에 기본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반인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가서 저 사람이 나 그 침해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을 권리 구제형 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공권력의 행사, 뭐 대표적으로 경찰, 군대 이런 것을 들 수가 있는데, 경찰에서 나를 마구잡이로 그냥 만약 데려간다 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왜 잡아가지? 나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 아닌가? 해가지고 헌법소원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권리구제형 같은 경우에는 나의 권리 자체를 이제 지켜달라라는 것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헌심사형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소송사건의 재판에 전제가 되어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이 법률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하면은, 소송 당사자가 이 법률이 이상하니까 한번 법률 지켜봐 주세요 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를 하는 것이 위헌심사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게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군부 독재 시절이 좀 많이 길었죠. 그쵸? 그런데 이제 민주정부가 탄생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모든 행정이나 절차 자체가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미래에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할 일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쵸?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수의 그 제도 가지고 이제 기본권을 많이 구제받을 수가 있지만, 이 기본권 자체가 이제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본권의 제한은 첫 번째가 여기 보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교육부와 국방부가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즉 여기 보이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군대, 내가 군대에 끌려간다. 군대에 끌려간다. 이것은 뭐 징병이라고 얘기하는데, 끌려간다는 건 좀 죄송합니다. 여튼 신체의 자유 자체가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국가의 안전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침해를 당해도 된다라는 것도 여기 보이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공복리.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을 위해서 이제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대표적인 게 얼마 전 거지, 코로나 19 때문에, 네, 뭐 코로나 걸리면은 일주일간 집에 있어야 됐죠. 그쵸? 신체의 자유 침해 당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밖에 있게 되면은 코로나 자체가 퍼지게 되니까, 그래서 그 공공복리를 위해서 이제 신체 자유를 이제 침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질서 유지. 질서 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시위 자체를 신고를 하지 않고 뭐 평화적 시위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이제 도로를 점거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 자유권 중에서 이제 그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사할 때 질서 유지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하는, 그것도 여기 보이는 기본권 제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이는 법률로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가서 너 기본권 제한했으니까 내가 너 잡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법률로서, 즉 우리나라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서 영장이라는 것이 반드시 발부가 되어야 됩니다. 영장. 그래서 영장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것을 이른바 체포라고 얘기를 해요. 체포. 그래서 이것은 누가? 법원에서 발부하는 겁니다. 즉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 법원이 영장을 통해 기본권을 체포를 통해 제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럴 때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매우 매우 중요하죠. 그쵸? 네, 이것 말고 뭐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요. 국가의 인권을 여러분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 알지 못해서 나의 인권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죠. 그쵸? 자, 이로써 이번 시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